2023년 10월 15일 저녁 8시 고창군 경찰서 청사는 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흩날리고 노란색 가로등 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파출소 정면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장어 양식 회사를 운영하는 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쉰 듯한 목소리였지만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어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이서연. 나이는 24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순간 대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명의 젊은 경찰관은 급히 신고 내용을 작성했고 당직 책임자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관련된 실종 사건을 결코 가벼이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며느리가 결혼 후 지속적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자주 토로했습니다. 가끔 멀리 혼자 떠나고 싶다는 말도 했지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봐 몹시 두렵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준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저택은 작은 언덕 하나 위에 홀로 서 있었으며 주변은 장어 양식장과 넓은 들판만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모든 물건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확히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정리 상태가 김동연 형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연의 방에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옷장 속에 고스란히 있었고 여권, 은행 카드, 지갑, 평소 즐겨 입던 옷들까지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차 한 잔과 소파 옆 바닥에는 깨진 컵 하나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방 앞에서 깊은 한숨을 서서히 내쉬었습니다. 경찰 여러분께서 부디 아이를 빨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잠시 모든 것이 버거워져서 떠난 것일 겁니다.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눈동자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창의 밤은 짙은 안개에 푹 덮였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동료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곳은 너무 완벽해요. 바로 그때 낮고 묵직한 내레이션이 공간을 가르는 듯 들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히 발생하는 실종 사건.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한 편의 연극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에게 완벽함은 때로는 범죄의 가장 확실한 흔적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고창의 하늘은 잿빛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진태 회장의 며느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새에 언론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즉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 팀의 지휘를 맡게 된 사람은 김동연 형사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직감과 냉철하고 끈질긴 수사 방식으로 명성이 높은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고창경찰서의 특별회의실은 차갑고 밝은 백색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자스크린에는 이서연의 사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슬픈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들어와 두꺼운 서류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24살 여성 한 명이 여권도, 옷도, 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 속 사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누구도 비명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는 팀을 나누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1팀은 현장 정밀 수색을 맡으십시오. 발자국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낯선 지문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이 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여 통화 기록, 문자, 클라우드까지 전부 복원하십시오. 삭제된 메시지 하나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팀은 저택과 농장의 모든 직원을 조사하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이나 충성심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은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김동현 형사뿐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앞에 서서 서연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고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순찰차 엔진이 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빗물 위를 재빠르게 스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단서도 목격자도 균형도 없는 수사였습니다. 단지 무언가 너무 완벽하게 감춰진 듯한 불안한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형사는 본청으로 보고서를 올리며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 집의 완벽함은 안심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서연이 실종된 지 셋째 날 아침, 김 형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매우 얇았고 증언은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울증이 있었던 조용한 여자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형사는 그런 말들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끊임없이 흐르는 데이터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절망했다면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야. 바로 그때 디지털 분석 2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거래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된 선불 심카드 한 장입니다. 배송지는 박 회장 저택 근처의 편의점이었습니다. 구매자는 가명을 사용했고 영상도 매우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시간과 위치 정보를 대조한 결과 그 심카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서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형사는 그 부분을 붉은 펜으로 동그랗게 표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토록 계획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도망치려 했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 한편 3팀은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착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박 회장님은 훌륭한 시아버지셨죠. 너무도 일관된 대답들에 김 형사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략을 변경하여 조사 대상을 나누고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부터 개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은 가정부가 떨리는 손으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아가씨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정원에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팔에 멍이 있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괜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진술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작은 멍 하나. 하지만 그 사소한 흔적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형사는 전주에 있는 서연의 친정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안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는 억지로 결혼했어요. 우리 가족이 박 회장 집안에 큰 빚이 있었거든요. 부모를 살리겠다고 그 결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화가 왔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무섭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 김 형사는 차 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맞춰 붙였습니다. 선불 심카드, 멍자구, 두려움, 지나치게 완벽한 저태. 모든 것이 따로 존재했지만 결국 하나의 어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야? 며칠 뒤 본청으로 올라간 보고서에는 붉은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됨. 주요 용의자 박진태 회장. 어두운 오후 고창경찰서에는 묘한 긴장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동연 형사는 박진태 회장을 처음으로 신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신문실에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얼굴,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미소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녹음기가 켜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내 김 형사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 며느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박진태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따라 우울해하고 남편을 몹시 그리워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푹 쉬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걱정됩니다.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연습된 듯 했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철을 느릿하게 넘기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가정 내의 압박으로 자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에 멍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진태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별일 아닙니다. 며느리가 좀 서툴러서 며칠 전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떨림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말투와 표정 모두 완벽했습니다.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오히려 김 형사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은 2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이 갑자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형사님들, 혹시 수사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서연이는 예전 대학 동창 중 한 명과 아직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함께 도망친 건 아닐까요? 치밀하게 계산된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름, 하나의 가능성을 던지며 자신을 협조적인 아버지로 포장했습니다. 신문실을 나간 후에도 김 형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녹취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다. 진짜 주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연기한다. 그날 밤, 1팀은 박 회장 저택 주변의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보고서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정상 작동했는데 서연이 사라진 그날 밤만 영상이 완벽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폭우로 인한 전기 합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다음날 아침 관리인과 전속 기술자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흡사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만 전기가 차단되었다니. 진짜 범인은 언제나 완벽한 우연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사진과 메모가 빼곡한 보드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서연의 사진이 붉은색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박진태라는 이름에서 피처럼 붉은 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연극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 좁은 틈 사이로 마침내 진실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고참 저택 주변을 어렴풋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하고 전혀 무의미해 보이던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잠어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 조사 도중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놓인 한 분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요즘 3번 못의 잠어들이 유난히 빨리 자랍니다. 성격도 몹시 사나워지고 심지어 서로 물어뜯기까지 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김동현 형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3번 못이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형사님. 창고. 바로 그날 밤. 서연이 사라졌을 때 감시 카메라가 우연히 고장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의학팀과 환경 전문가들에게 3번 못의 물, 진흙, 사료를 채취하여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명령은 그날 밤 아주 조용히 하달되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어떤 대비할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핵심 인원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0쪽이 넘는 두꺼운 문서였지만 첫 문단만으로도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어 사료에서 정체불명의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근육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특유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못바닥의 진흙 샘플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 장비로 분쇄된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는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즉시 대조를 진행해라. 비교 샘플은 서연의 결장에서 발견된 칫솔에서 채취되었다. 이틀 후 밤 11시 김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감정관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분석이 끝났습니다. 3번 못의 진흙에서 추출되는 이서연해와 99.9% 일치합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김 형사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고 수사판에 붙은 피해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잠어 양식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지막하게 울리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죄는 잠시 감춰질 수 있다.
흔적은 일시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김 형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휴대전화 한 대. 그저 개인의 물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팀은 선불 심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배송지 목록과 마지막 신호 발생 지점을 점차 좁혀 나갔습니다. 서연이 사용하던 두 번째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방 안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사실에 팀 전체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김 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 팀, 법의학 팀, 그리고 수사 담당 변호사를 불러 긴급히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잠어 연못에서 나온 분석 결과가 접수되자 영장은 신속히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저택과 농장을 모두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이른 새벽부터 수색이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흰 장갑과 보호모를 착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랍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뒤졌고 금속 탐지기와 전자 스캐너, 숨겨진 장비 탐지기까지 총동원하여 벽과 바닥, 가구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탐지견들은 집안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냄새를 추적했고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기술 분석팀은 전기 콘센트를 하나씩 분해하고 작은 전자 기기들을 해체하며 알람 시계, 구석진 틈새까지 내시경 카메라로 조사했습니다. 모든 개인 물품은 꼼꼼히 포장되어 라벨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 정원 도구, 심지어 꽃병소까지 조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고 세세히 문서화되었습니다. 증거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카메라가 우연히 고장났던 창고를 수색하던 중 한 명의 젊은 수사관이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작은 천 조각이 사료통 틈새 깊숙이 끼어 있었습니다. 천 조각은 즉시 봉인되어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창고 안에 있는 몇몇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전자파 흔적이 감지된 것입니다. 마치 송수신 장치가 한때 설치되었다가 제거된 흔적 같았습니다. 서연의 밤을 다시 조사하던 중 침대 머리에 있던 디지털 알람 시계가 분해되었습니다. 표면에는 이전에 놓쳤던 작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밀 분해 결과 그 안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리를 리더기에 꽂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어느 날 밤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안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잠겼습니다. 소란스러운 물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끌어내는 그림자. 그 얼굴, 걸음걸이, 몸짓 모두를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팀은 원본을 복제하고 데이터를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김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외부에 어떤 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보고는 검찰청으로 직접 전달되었고 수사 변호사는 기소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비밀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일은 단순한 물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정보 조각, 녹음, 마지막 신호들,
전문가들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던 중 그 휴대전화에는 지워진 통화 기록과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불안,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봉인한 후 김 형사는 조용히 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 속에는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기쁨이 아닌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비밀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는 일입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날 늦은 오후 고창 경찰서의 지붕 위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식실 안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수사관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알람시계 안에서 발견된 메모리 카드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세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조차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그 초소형 카메라는 분명 서연 자신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김 형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평소처럼 깔끔한 서연의 침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떨며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은 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마도 이 팀이 거래 기록에서 찾아낸 그 선불 심카드일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각 10월 15일 밤 11시 46분. 문이 갑자기 열리고 복도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학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실루엣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감식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뒷걸음질치며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박 회장은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고성이 높아졌고 이내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아 밀쳤습니다. 작은 카메라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상이 흐릿해지더니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그녀의 시신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화면에는 깜빡이는 빛과 점점 멀어져가는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젊은 수사관 한 명이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형사는 미동도 없이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소리 끄세요. 그러나 범죄의 소리는 여전히 모두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복제되어 검찰청의 보안 시스템에 보관되었습니다. 모든 프레임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 대신 영상으로 남은 자백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의 눈을 남겼습니다. 김 형사는 조용히 감식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기억 속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슬프지만 이제는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싸웠습니다. 김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어요.
팀원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엄숙한 존경심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더 이상 진실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남은 일은 단지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10월 22일 아침, 고창의 하늘은 잿빛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다가올 또 다른 폭풍, 즉 진실의 폭풍을 예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신문실은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적색 불빛이 켜진 카메라, 정상 작동 중인 녹음기,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철. 그 중앙에는 김동현 수사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진태 회장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냉정한 얼굴, 자신감이 역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두 손을 깍지 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반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협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명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김 반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펼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세부사항만 최종 확인하려 합니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직전에 말이죠. 그는 책상 위에 한 장의 법의학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가정부의 진술서, 피해자 부모의 조서, 그리고 3번 잠어 수조에서 나온 감정서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팔에 남은 멍 자국, 강요된 결혼, 수조에서 검출된 유기화합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반장님,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보안 카메라 시스템 보고서입니다. 서연 양이 실종된 그날 밤, 저택에가 전기 이상으로 멈췄죠. 다음날 아침, 회장님께서는 즉시 수리 명령을 내리고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그 우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는 전기를 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끊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실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제업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박 회장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작은 잡음이 들리고 곧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3시 46분, 서연의 방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태연한 듯했지만 영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서연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몸을 끌어내는 장면에서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신문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의 빗소리마저 멈춘 듯했습니다. 김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너희가 날 조작한 거야. 김 반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린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스스로 유일한 증인을 남겼어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 말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박진태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고 얼굴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헛숨을 몰아쉬며 공허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거짓, 모든 계산된 계획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단장은 묵묵히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 여정 끝에 다다른 피로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믿음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김 대결은 끝났고 살인자는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문실 안에는 이제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고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진태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고창의 장어왕이라 불리던 그의 위엄은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김동현 형사는 맞은편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면 모든 부인과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압박도 협박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심판이었습니다. 몇 분의 정적 끝에 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몰라. 난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날 거슬렀을 뿐이야. 김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아래 박 회장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갈라진 채 권력이라는 황금빛 가면이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낮게 웃더니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나에게 대들었어. 이 집을 떠나겠다고, 나를 고발하겠다고 했지.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난 이성을 잃었어. 그저 조용히 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 회장의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창고로 끌고 갔어. 잠어 사료 분쇄기에 넣었지. 그리고 남은 건 연못에 버렸어.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모든 걸 계산했어. 분 단위로.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수사관 하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기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감정을 억누른 채 물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겁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새 심카드를 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행했지. 감시 카메라를 일부러 고장내고 증거를 지웠어. 그리고 연인과 함께 도망간 것처럼 꾸몄지. 모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세상이 나를 비웃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참회의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가면을 잃은 권력자의 절규였습니다. 평생을 걸쳐 장어왕 제국을 만들었어. 그 약한 며느리 하나가 그걸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었지. 난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김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움이 깊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당신의 제국을 삼켜버렸어요. 당신이 그녀를 연못에 던진 것처럼 말이죠.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수백 건의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이제는 떨릴 뿐이었습니다. 검찰에 보낸 마지막 보고서에서 김 형사는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권력과 명예로 가려진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 진실 앞에서는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실 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약한 새벽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경찰서 건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살인자의 자백이 고창의 가장 긴 밤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전북에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아침. 본청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박진태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얼굴은 늙고 초점 없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피해자 이서연의 부모가 고개를 숙인 채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냉랭해서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선명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판사가 고요한 목소리로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돌 위에 망치가 내려치는 듯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피고 박진태, 1963년생은 고리적인 살인, 시신훼손, 그리고 범죄 은폐를 위한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감정 결과, 현장 영상, 그리고 피고 본인의 자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공허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명예, 권력, 그리고 부.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차가운 아침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판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박진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뒤쪽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오른쪽 방청석에는 피고의 외아들 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참백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동연 형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계단 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마지막 가을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창 사건의 마지막 수사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나지막하면서도 묵직한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점임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창의 사건은 영원히 남을 경고입니다. 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얼굴로 숨어들며 때로는 침묵 속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진실이 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고창의 고요한 시골 풍경을 비춥니다. 3번 미꾸라지 양식장 물은 거울처럼 잔잔합니다. 석양이 물 위를 붉게 물들이며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한때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자 물결이 살짝 일렁입니다. 경찰은 그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증거를 수거했지만 남은 흔적과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조용한 밤이면 물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의 울음소리처럼. 김 형사의 책상 위 닫힌 사건 파일에는 서연의 작은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슬픈 눈동자였지만 이제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수사일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단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목소리를 잃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무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힙니다. 밖에는 잔잔한 연못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고창의 고요한 물결 속에.